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일본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후발주였던 일본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4월 21일 날 엔비디아 대표 젠슨 왕이 이시다 총리와 면담을 했습니다. 협력 관계를 갖고 AI 산업 발전에 공조하기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4월 17일에는 AMD CEO가 역시 이시다 총리를 방문해서 AI 산업 발전에서 일본과 협력을 하고 일본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면담이 있었습니다. 오픈 AI 샘 알트만도 일본을 방문했고, 물론 한국도 방문하고 동남아시아 일환으로 인도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방문국이 일본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 기업들이 왕성하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AI 산업을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국가를 찾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M7 CEO들이 일본을 찾고 있습니다. SKT 유심 논란으로 지금 상당히 국내가 어수선합니다. 개인정보를 넘어서 개인의 통장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안 유출이 되었습니다. AI를 선도해도 못마땅한 판에 AI 보안에 대해서 또는 반도체 보안에 대해서 SKT가 예산도 줄이고 너무 무책임한 그러한 대응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00만 SKT 가입하신 국민들이 길거리에 줄을 서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최태원 회장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또 심도 있게 다루고 AI 또는 반도체 선도는 못할지언정 보안이 뚫리는 이러한 상황을 유심히 살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혹여니 외국 기업들이 투자가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더욱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은 5년 전부터 TSMC하고 자회사를 협력회사를 반도체 설립을 했죠. JSMA라고 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반도체 회사가 일본 8개 회사가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본 정부는 8조 원을 라피더스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라피더스는 2027년도 2나노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AI 발전 순위에서는 7, 8위 정도 됩니다. 물론 미국이 1위에 있죠. 일본은
10위에서 12위권에 있습니다. 1, 2위를 제외하고는 3위부터는 사실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7, 8위나 10위나 12위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반도체와 AI에 대해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 기업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부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과 일본 언론에서도 다루어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뒤로하고 AI로 재도약을 꿈꾸려고 하는 일본의 그러한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중심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물론 오픈 AI 샘 알트만 CEO하고 협력을 해서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AI 인프라 회사를 약 700조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일본은 제조업이 사실은 한국보다 먼저 부흥했던 나라입니다. 그러한 제조업이 아직도 강력하게 힘을 갖고 있고, 소재 부품 장비에서 그러한 산업들을 AI에 접목을 해서 AI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생성형 AI 다음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유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재부흥의 야망을 갖고 있는 상황에 한국은 이동통신사가 국민의 절반인 2,500만의 정보를 보안이 뚫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볼까요? 과연 한국의 AI 수준과 반도체 수준, 보안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본은 AI와 반도체 산업을 국가주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해외에서 방문하는 기업 총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도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M7이 CEO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화웨이가 새로운 자체 칩을 개발해서 애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AI와 반도체 시장에서 과연 한국은 어디에 서 있었으며 어떻게 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과연 논의는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정치권의 혼란으로 경제가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수출도 어려워지고 현대차는 아이오닉 5가 생산이 중단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내수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 살펴볼 때 정치적으로 내부적인 혼란이 있었고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없었습니다. 자멸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보호무역주의, 외부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협조를 잘하겠다. 그것이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내각의 말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IT 인프라를 위해서 그 당시 10조 원을 국가가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IT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22개라는 유니콘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후진국으로 저는 후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윗세대가 몸으로 3교대를 하면서 산업화를 해서 저희 세대한테 물질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과연 우리 세대는 그렇게 물려받은 산업화를 부흥을 시켰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한테는 과연 어떤 것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에서 제외된 분배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 영세자영업자, 코로나 때 재정 지원이 아닌 금융 지원으로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빚쟁이가 됐어요. 국가는 지금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GDP의 3%밖에 우리는 지출을 안 했어요. 10%를 넘게 G7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코로나 때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잘 생각하시고 현재 국민이 갖고 있는 부채가 국가를 안정시키는 희생의 대가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부채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가 올바로 서는 겁니다. 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을 국가에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서 분배가 정의롭게 실현되지 않았고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물림이 되어가는 그런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